전월세 모두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다는데 진짜일까? 이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전월세 시장의 향방에 대해서 오늘 제가 미리 엿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한도전 이후 본방사수는 이거밖에 없다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파은희님. 서울의 전월세가 가파르게 오른다? 전문가 10명 중에 9명이 92%가 전월세 오를 것이다. 대출 규제에 탄핵 변수가 덮친 부동산. 2025년 전월세 시장 비상 걸렸네.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27%가 감소한답니다. 공급이 줄어드니까 전세값이 더 오른다. 대출 규제, 차가워진 시장 분위기에 방아쇠 역할을 했었죠. 매매는 못하게 잡아놓고 사람들이 임대로 몰리게끔 하고 있다. 그래서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매매만 날렸는데 전월세도 무슨 문제가 있나? 최근에 한 3, 4년 동안 전월세 비상이다. 전세가, 월세가가 급등한다. 이런 뉴스 기사 거의 보신 적 없죠? 부동산 뉴스는 전부 다 매매 시장에 대한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슬슬 전월세 시장, 임대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장에 변곡점이 올 수도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출 규제에 탄핵 변수가 덮친 부동산. 2025년 전월세 시장이 비상입니다. 첫 번째, 정치 사회적 불안으로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본 적이 없는 분들은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럴 때 내가 이 부동산 사는 게 맞나? 집 사는 게 맞나? 한 텀 쉬어갈까? 하면서 이분들이 근데 어디서 살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하반기 대출 규제로 인한 매매 수요에 임대차 시장 쏠림이 또 있다. 올해 9월이죠. 대출 규제가 새로 나오면서 매매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불과 3주 됐나요? 저 지금 영화 보는 줄 알았는데 정치 사회적 불안 요소가 생기면서 또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쏠리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의 신규 입주 물량이 감소를 하고 있다. 전월세 공급이 감소한다. 전월세 시장이 비상이다. 그럼 요약을 하면 임대차 시장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것이다. 주된 맥락입니다. 맥락. 두 가지라 그랬죠? 수요가 늘어난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대출 규제라는 어떤 변수로 인해서 매매하려고 했던 분들이 임대차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수요가 늘어난다. 이거가 진짜 팩트인지를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거래량 분석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월별 거래량입니다. 2024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물론 12월 거래량은 내년 1월 말이 돼야 완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제가 이 자료를 어제 만들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월 달에 2,700건이었어요. 올해 2월 달에 2,700건. 3월부터 어떻게 돼요? 야금야금 올라옵니다. 4,500건, 4,700건. 그러다 하다가 5월 달 들어서 5,000건 뚫었고요. 6월 달에 8,000건, 7월 달에 빵 터집니다. 9,000건. 기준을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 아파트의 과거 한 20년 정도의 월 평균 거래량이 6,000건 정도 됩니다. 5,000건이 넘었다는 거는 평균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9월 달에 대출 규제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5,000건 밑으로 떨어졌죠? 최근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렇게 많이 감소를 한 겁니다. 물론 이건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2,800건에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짠! 매매 시장 분위기가 뜨거웠던 게 5, 6, 7, 8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이후로 차갑게 식어버린 게 9월 이후 9, 10, 11, 12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매매, 전세, 월세가 각각의 거래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매매가 뜨거웠던 이 5, 6, 7, 8월 달에 전체 거래의 26%였고요. 전세는 44%, 월세는 29%였어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다시 이 주제로 돌아가서 매매 수요의 전월세 시장 쏠림이 맞는지 틀린지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만약에 매매 수요가 전월세 시장으로 쏠렸으면 이 비중이 어떻게 됐어야 돼요? 그럼 이게 줄어들고 이게 늘어났겠죠? 최근 4달을 평균을 냈더니 매매가 15%, 전세 47%, 월세 37%입니다. 자, 매매가 무려 전체 거래 비중에서 차지하는 게 비율이 11%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 말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인 거죠. 대출 규제 시행 전에 2024년 9월 이전 대비 시행 후 2024년 9월 이후에 매매 비중은 11%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전세는 3%포인트, 월세는 무려
8%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정치적 이슈 12월이었죠? 11%가 또 떨어졌어요. 왜냐면 이거 6%밖에 안 되니까. 전월세로 많이 넘어갔죠. 대출 규제 정치 이슈로 인해서 임대차 시장의 수요 쏠림은 사실이다. 되게 재밌는 게 매매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수요는 이동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2년에 한 번씩 임대차 계약 갱신이 되잖아요. 매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전세 만기 돌아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 대신 전세 연장을 선택한다거나, 또 반대로 매매 시장 분위기가 너무 뜨거우면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혹은 심지어 전세 만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게 수요가 서로 매매와 임대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기는 어떻다? 매매는 수요가 쪼그라들고 전월세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공급 얘기를 할 건데요. 신규 입주 감소로 인한 임대 물건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사에서. 매물수를 통해서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수와 입주 물량을 볼게요. 신규 아파트 입주가 늘어나면서 전월세 물량이 늘어나요. 전월세 물량이 늘어나니까 전월세 공급이 늘어나서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논리고요. 반대로 신규 입주가 줄어들면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니까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 논리잖아요. 그 연결고리들을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팩트체크를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최근 3년간 전세 매물수입니다. 이때 많이 올라갔었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절대적인 수가 이때보다 절반 수준이죠. 만약에 입주가 늘어나면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입주가 줄어들면 전세 매물이 줄어든다는 논리가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아래쪽에다가 서울 아파트 최근 4년의 입주 물량을 여기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부동산 지인에서 따왔고요. 요거는 아실이라는 부동산 통계 플랫폼에서 따왔습니다. 2021년에 입주 물량이 5만 호가 넘었습니다. 2022년에 3만 5천 호로 줄었죠? 입주 물량이 21년에서 22년 넘어가면서 줄었습니다. 근데 왜 올라가? 이상하지 않나요? 3만 5천 호에서 4만 호로 입주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왜 줄어? 정리하면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음에도 전세 물량이 급증을 했어요. 2022년도에. 이렇게 줄었는데도 전세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여기 산 보이시죠? 요게 2022년이니까. 그리고 반대로 입주 물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물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 이 얘기는 뭐냐면 최근 3년간은 신규 입주 물량과 전세 매물수의 연관성이 적어도 서울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을, 전세 입주 물량과 전세 매물수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전세가 여지없이 빠지고요.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가 여지없이 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서울 아파트 시장, 특히 최근 3년 동안은 그 공식이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주 물량도 영향을 주지만 뭔가 다른 게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세 매물수와 전세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전세 매물수고요. 좀 전에 보셨던 서울 아파트에, 이거는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의 움직임입니다.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떨어집니다. 점점 소진대에다가 밑에까지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바닥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잔파도가 있지만 절대적인 전세 매물의 수가 꼭지 대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가가 꾸준히 올라가죠. 전세 매물이 적체가 되니까 전세가가 급락을 했고요. 전세 매물이 소진되기 시작하니까 전세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입주 자체보다는 시장에 있는 전세 매물수가 훨씬 더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인다는 얘기죠. 이 논리를 보면 신규 입주 감소로 인한 임대 물건 공급이 감소하고, 그래서 전세가가 오를 것이다, 이 주장은 틀린 겁니다. 적어도 최근 3, 4년 동안의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을 봤을 때는. 근데요, 너나이님, 이때 입주 물량 줄어드는데, 저도 일반적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은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금리입니다, 금리. 최근 3년 동안 이 전세 매물을 쌓이게 했던 가장 주된 원인은 전세 시장이 유동화되면서, 즉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가 들어오면서 전세에 대출금이 많이 끼게 됐고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대출에 영향을 주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매물이 막 쏟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전세 매물수를 통해서 전세가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전세 매물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광범위하게는 가격, 전세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가격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급하게 매물이 쌓이면서 떨어진 것도 있어요. 가격과 금리, 이 두 가지고요. 국지적으로는 신규 입주가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거에 대한 증거는
최근에 둔촌주공 입주를 하면서 강동구하고 송파 일대의 전세가가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서울 입주 물량 감소는 기정사실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주 물량에 영향을 줘요.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 최근 3년 동안은 금리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줬던 거죠. 근데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요. 진짜. 어느 정도 줄어드냐면요. 2026년에는 10,000호가 안 돼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적은 입주 물량이고 실제로 입주 물량 통계가 작성된 이후로 서울이 가장 적은 신규 입주가 있는 해가 2026년입니다. 저희가 지금 좀 전에 서울 시장에 최근에는 금리가 영향을 많이 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최근 시장에서 더 큰 변수였던 금리와 전세 시장의 관계를 이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준금리와 아파트 전세가의 관계. 자, 여러분들이 맨날 서울만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부산도 같이 그렸습니다. 자, 부산이 파란색이고요. 빨간색이 서울입니다. 전세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가 기준금리입니다. 한눈에 봐도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금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땠죠? 높았습니다. 그랬다가 저금리 시대로 왔다가 최근에 금리가 급등했잖아요.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2013년 이후로 전세 대출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제가 음영 표시한 곳이 금리와 전세가의 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만 보시면 되는데 금리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급하게 올랐죠. 최근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폭락을 했죠. 폭락을 했다가 서울 전세가는 가파르게 다시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 2년 동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부산 전세가는 급하게 떨어지던 것이 이제 슬슬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 부산은 완만하게 아직도 정리가 다 안 되고 아직도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서울은 왜 이렇게 꺾였을까요? 여기서부터는 공급이 영향을 준 겁니다. 자, 이제 느낌이 정리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전세가에 금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구나. 그럼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까?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김병환, 금융공부 하시는 분들 아셔야 됩니다. 김병환님은 금융위원장님이십니다. 가계대출 금리 인하 속도를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어저께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 최근에 한 두세 달 사이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 0.25에서 0.5% 내렸죠? 근데도 사람들이 지금 죽겠다고 막 아우성인 거야. 아, 죽겠어요. 진짜 장사 안 되고 힘들어요. 금리 내렸는데 왜 이래요?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통상 저기 그 금리를 내리면요 9개월 정도 걸려야지 그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9개월을 기다리라고? 지금 죽겠는데 금리 내렸으면 빨리빨리 효과가 나타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전세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민생부터 챙기겠습니다. 전세 대출에 저희가 DSR 규제를 적용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일단 무기한 연기할게요. 이번 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자가보다 임대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분들이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근데 전세대출까지 규제를 해버리면 그분들 거주까지 불안해지니까 전세대출 DSR 적용은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금리는 내려가는데 그 금리를 적용받는 전세대출에 DSR 적용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전세시장 불안한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기사에서 근거로 들었던 게 정치적 이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수요가 쏠린다. 그거는 팩트, 맞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규 입주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가 올라간다는 의미보다는 저는 오히려 신규 입주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금리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전세시장에 더 불안 요소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결론은 같습니다. 그 전문가 100명 중에 92명 거기에 저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런 거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아쉽나요? 아니요,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예,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전문가시죠. 뭐. 근데 제가 투자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확실히 전세시장은 앞으로 불안 요소가 있는 게 맞고요. 전세시장은 중기적으로 뭐 한 2, 3년, 3, 4년 정도는 내려가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전세 상승기 어땠는지를 보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전세 대출이 활성화됐던 요 시기, 아까 2013년 이후로 제가 금리가 내려가면서 전세가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때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전세가 올라가면서 매매 시장은 어때요? 계속 안 좋았어요. 지금이랑 상당히 흡사합니다. 전세는 올라가는데 매매는 내려가죠.
다만 여기 뒤에 요 막대기를 제가 해놓은 게 이게 뭐냐면 전세가율이거든요.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 55%인데요. 이때도 전세가율이 매우 흡사했어요. 이때 요 시기랑 좀 약간의 비슷한 느낌이 있다. 똑같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장하고 싶은 게 이때처럼 매매는 떨어지면서 전세는 오를 겁니다가 아닙니다. 전세는 알 수 있어요. 전세는 오를 거예요. 근데 매매가 떨어질지 보합할지 올라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상황적으로 전세가율도 이때 비슷했고요. 매매 시장 안 좋아지는 것도 비슷했고요. 지금상 분위기도 전세가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도 비슷했습니다. 이때가 4년가량 입주 감소가 있었고요. 이때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전세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거의 똑같은 겁니다. 임대시장 이때가. 그리고 동시에 매수 분위기 회복이 안 돼서 매매가가 하락을 하면서 매매로 전환되는 비용이 감소했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 이후로 2016년에는 심지어 지금이랑 아주 유사한 정치적 이슈도 있었어요. 이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거든요. 2016년 겨울에. 진짜로 괜히 돌고 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저도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어디서 봤던 건데라는 거를 자꾸 그런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전월세를 거주를 하지만 사정상 매매에 대해서 반드시 준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 전부터 자꾸 기회입니다. 기회가 옵니다. 특히 오히려 작년 7월에는 매매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지금 급할 필요 없다고. 근데 이게 오잖아요. 이렇게. 기회가 오죠? 그런데 지금 같은 때 저하고 같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 집 마련 막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냥 이게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전월세 거주하셔도 돼요. 저는 제가 뭐라고 여러분한테 막 집 사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언젠가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기라 이겁니다. 매매에 대한 준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답은 여러분들한테 못 드려도 방법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너무 정말 아름다운 댓글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저한테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해주세요. 막 멋진 어른이다. 좋은 어른이랑 식사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많아요. 이런 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근데요, 저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정답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정답은 부모도 못 주는 겁니다. 왜 못 주냐면요, 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줄 수가 없어요. 인생의 정답이 어딨고 매매 시장의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 매매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방법은 아는 거죠. 어떻게 내 집 마련하면 길게 봤을 때 유리한지.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 정답을 기대하지 마시고 스스로 여러분들 역량을 키워내시는 거에 제 이 보잘것없지만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제가 요즘 너무 훈훈하고 기분이 좋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요럴 때입니다. 제가 내 집 마련 기초반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 강의 들으신 분이 저한테 쪽지를 주셨어요. 강의에서 내 집 마련하면 메일 달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어 쪽지 드립니다. 제주도에서 20살에 상경해서 12년을 원룸 월세로 살았고 32에 결혼했는데 남편은 대구에서 관사에 살고 저는 회사가 서울이라 임신하고 만상까지 원룸에 혼자 살았대요. 만삭 때까지. 서울 살면서 아파트는 꿈도 못 꿨는데 10년이 흘러서 41살 되던 해에 아파트를 계약한 날 혼자 많이 울었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약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일을 하는 그 가치를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너나님 덕분입니다. 저를 다른 사람을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의 진정한 선생님이 되어주신 너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거 보면서 참 많이 진짜 크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 집 마련하세요 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고요. 주제 넘게 제가 뭐라고 여러분 언제부터 집값 오를 거니까 그때 사셔야 돼요. 언제부터 떨어질 거니까 사지 마세요. 이런 거는 저는 못합니다. 저 몰라요. 그런 거.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월세 시장은 불안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시는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꼭 준비하셔서 다가오는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새해에도 올해 마지막이니까요. 오늘이 지난 2024년 구해줘하고 저희 월급쟁이 부자들 TV 채널 사랑해주신 여러분들한테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단하면 훈훈하네요. 너무 훈훈합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김다혜님, 저 내막이 듣고 작년에 집 샀어요. 라고 가치 투자님도 내 집 마련했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저한테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일입니다. 여기 또 있네. 야, 낭만 인원님 보세요. 빌라에서 서울 아파트 갈아타기 성공했습니다. 와, 박수 쳐야 돼, 이런 거. 그리고 또 자녀들한테 알려주려고 또. 네. 김현모 양처님 제 강의 3번 듣고 어제 내 집 마련 하셨대요. 구매했습니다. 네. 이나공주님도 두 번째 집 보고 마련 계시고. 성공하고 이제 두 번째 집 보고 야, 있습니다. 진짜. 에릭TV님은 2채를 사셨어요. 우와, 밤토리님. 지방 신축 매도하고 서울 매수했대요. 와우. 이거 봐봐. 21년부터 공부했잖아. 그래서 23년 그러니까 23년 3월에 접점. 딱 바닥 잡은 거야. 우리 집 미뜸님. 우리 집 미뜸님 정말 우리 집 짱이다, 진짜. JHS님, 내막이 듣고 마련한 첫 집. 내일이 장거.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너무 짱이네요, 진짜. 진짜 내 집 마련 기초반이 집을 사게 하는 강의군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강의를 들어보지 않은 분들은 그거 듣는다고 뭐 집 사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네. 실제로 지금 강의를 듣고 공부하셔서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잘 하신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시다라는 거. 네. 이달 말에 한다 그랬나요? 내 집 마련 기초반이? 내 집 마련 기초반을 12월 28일 날 제가 강의를 하는데 12월 26일 정도에 강의가 오픈이 될 겁니다. 다음 주네요, 다음 주. 그래서 지금 사실 시국이니만큼 저는 아주 좋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해서 내 집 마련을 꼭 하겠다.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를 믿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 여러분들 내 집 마련 기초반 수강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클릭하셔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업 듣고 내 집 마련 해도 괜찮나요? 이제라도 시작해도 괜찮나요? 이런 댓글들로 있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네. 계속 들으라고 했잖아. 방송 뭐예요? 지금 방송에 말했잖아요. 지금 시기가 지금 어떻다고. 네, 당연히 지금부터가 아니고 지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파비우스님께서 온라인 강의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출퇴근하시면서 맞아요. 들으실 수도 있고, 뭐 주무시기 전에 주실 수도 있고, 짬날 때 이렇게 조금씩 들으면서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교재 같은 것도 다 마련해서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과제 같은 거 드리는데 과제 끝나면은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짜놓은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놓은 강의니까 꼭 한번 들어보셔도 되고요. 부산에서 올라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네네, 온라인으로 들으시면 들으실 수 됩니다. 있습니다. 생각이 나서님, 지방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냐? 네네네. 도시별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네, 광역시, 중소도시 다 짚어서 네. 말씀을 해주십니다. 좋습니다. 황원장의 푸스테라피님이 저도 지금 내 집 마련해가지고 등기가 나왔다고 하십니다. 네, 이거 제가 여러분 제가 이게 애따 기분이다. 제가 한번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어떤 자리요? 내 집 마련 하신 분들 제가 초대해서 자, 밥 한번 쏠게요. 진짜. 회사를 얘기했나요? 개인적으로. 너나의 강의 듣고 내 집 마련 하신 분들 제가 한번 초대해가지고 그런 거 인증해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하라. 조용히 해. 제가 같이 한번 식사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내가 밥 한번 쌀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 제가 몇 분 해가지고 식사하고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